지금부터 제28차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28차 원내대책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대표님,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형식은 새로웠지만 내용이 바뀐 게 없어 아쉬웠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성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이 시대 최고의 민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국민의당이 지적해온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저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는 협치를 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무원 지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민간 주도 원칙에 따라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효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가뭄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로 세계 8위이고 주요 신흥국 중에서는 1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세계 3위로 위험 수위입니다. 특히 오는 15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칠 여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빚내서 집을 사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고 결국 더 큰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모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대장자는 노동문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명백한 고은 인사이며 코드 인사입니다. 청와대는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을 장관에 내정하면서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총 17건의 연구비 수주 과제 중 그의 노동 관련 연구 실적은 제로입니다. 또 총 123건의 학술 활동 중 노동 관련 실적도 역시 제로입니다. 총 24건의 저서 역서 중에 노동 관련 역시 제로입니다. 노동 관련 연구 실적으로는 26년 전인 1991년 1월 고대 사회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일반 학술지 고려사회 논집에 실린 노동과정연구론에 있어서 노동자 저항의 문제라는 논문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거짓말입니다. 조은 대장제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담쟁이 포럼 8기,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 민주당 민주정책통합포럼 상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형적인 폴리페스로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을 뿐입니다.
좋은 애정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접는다 해도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아닙니다. 청와대는 고은 인사, 코드 인사로 인사에 실패한 참여 정부를 반면 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20대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이 지배하는 다당제입니다. 어떤 정당도 독야 청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회 제1당, 2당, 3당 이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제1당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국회의 현실이라면 대통령과 민주당도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여당도 야당도 없는 20대 국회와 일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이 끝나고 야당 의원들의 손을 잡고 특히 차담에 참석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의 손을 잡으신 것은 매우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빈손을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잡은 손이 무한해지고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대통령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줘야 합니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이 책임지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촉구합니다. 아직도 실체 없는 양당 체제에 갇혀서 출구 없는 돈키호테의 야당 노릇을 그만해야 합니다. 국민은 작금의 대치 정국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게도 무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국가 대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인사청문회 대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의미 있는 손을 내밀고 국회는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께서 현충일 기념사에서 그렇게 강조하신 보수 진보를 떠난 애국이고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 일정에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협치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만이 아니라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가뭄 피해, 우박 피해, 특히 세월호 유류 피해 보상 지원 대책 강구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지금보다 2배씩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공무원들만의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12,000명을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향후 5년간 공무원 숫자를 17만 4천 명이나 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연평균, 1년 평균 3만 5천 명의 공무원을 새로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부터 15년까지만 보아도 지난 5년간 평균 국가직 2만 5천 명, 지방직 1만 3천 명 해서 1년에 3만 8천 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 명목으로 지금의 2배에 가까운 3만 8천 명인데 3만 5천 명씩을 새로 하니까 2배에 가까운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정부인 대한민국을 너무 큰 정부밖에 안 보이는 나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원내대표 말씀도 있으셨지만 1,433조 원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13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92조 원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고정 부채만 늘리게 될 것입니다. 현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 접수한 인원이 22만 8천 명입니다. 2014년에 16만 4,800여 명보다 무려 6만 명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정직장의 문이 2배로 넓어지게 되면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릴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 가서 생산적 경제활동을 해야 할 잠재력 있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달려들면 민간 기업은 잠재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민간 부문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이번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총괄 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도 문재인 후보의 81만 명 일자리, 그중에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일자리는 누가 못하겠느냐?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좋은 젊은이들 모두 공시적으로 내몰고 우리 민간 경제의 성장력, 잠재력, 경쟁력을 빼앗는 공무원 17만 4천 명 추가 임용 계획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 중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예결위 간사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 손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15% 이상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그나마 또 고용하고 있던 우리 젊은이들을 내보내던가 아니면 정말 어려우면 동남아나 다른 나라로 더 임금이 싼 나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일자리 만들겠다, 그런데 한 손으로는 일자리 없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거나 또 공공부문을 비대화했을 때 민간 일자리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고 민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증원하기 전에 먼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간접 총보수를 정부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30년간 고용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연금 충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간접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공짜가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고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무원 호봉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직급에 대해서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9급 말단 공무원으로 고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30년 후에 어떻게 비중이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봉제 유지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같은 동일하고 단순한 직무들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할 것인지, 그래서 직무급 실시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력의 언밸런스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정책위에서도 우리 당 정책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부문은 구조개혁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인력을 전환 배치해서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개선할 때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에 활력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직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기 때문인데 추경을 허투르게 이렇게 공무원 증원에 마구잡이로 쓸 게 아니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런 실직 대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그래서 새로운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해야 결국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한 최준규 전 리서치 팀장입니다. 지난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어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 비율대로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이 손실액이 약 1,388억 원일 것이고 이것을 상쇄할 시너지 효과를 만들라는 홍한선의 지시에 따라 리서치 팀장이었던 최준규 씨가 리서치 팀의 지시에서 합병으로 인해서 2조 원 상당의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수치를 조작하였고 또 최준규는 투자위원회에 참여해서 다른 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 이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해온 정재영 책임투자팀장의 경우는 작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른바 승진 코스로 알려진 해외 지사의 인사 발령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래서 사건 은폐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해외 대체 투자실장으로 임명된 김재상 씨 역시 이쪽 해당 분야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과 함께 전에 자산운용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자기 사람 심기라는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무리한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기에 틈을 타서 제 식구 챙기기에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의혹이 제기된 기금운용본부의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재산인 국민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1원 예산으로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라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연설문에서 일자리가 무려 44회나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복지부 추경안은 일자리 추경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복지부 추경안은 총 8,650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4,750억 원은
일자리와는 전혀 무관한 전년도 미지급금입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은 682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년도 미지급금은 말 그대로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돈으로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예산입니다. 실업률이 재난 수준의 위기라며 시급성을 강조하던 절박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진정한 일자리 추경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와 상관없는 예산은 가감히 삭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틀 후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시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고 6.15가 이룩한 업적을 회복해서 남북 화해 협력 시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있을 수 없다. 이른바 선북핵 폐기 후 남북 대화로는 실패했습니다. 이 노선에 따라서 비핵 개방 3천, 전략적 인내 등 제재와 압박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입장에 섰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부시 오바마 정권은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은 더욱 핵 능력을 강화시켰고 한반도 불안은 가중되었습니다. 급변 사태,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통일 대박론 역시 환상으로 드러났습니다. 6.15 17주년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6.15를 통해 우리는 남북공조와 국제공조는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배워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선제 공격을 준비했던 클린턴 정부를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켰습니다. 북한을 아구축으로 몰아 군사 공격을 준비했던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지켰습니다. 6.15를 통해 또 우리 남북관계의 역사는 접촉이 없는 시대와 접촉 후 시대로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접촉은 변화를 가져왔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주었습니다.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 지원과 같은 사업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작해야 합니다. 선민후가 민간이 먼저 앞서고 관이 뒤에서는 성경구정 경제가 앞서고 정치가 뒤에서는 그런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추진을 제안할 것을 촉구합니다. 4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핵 폐기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의할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대북 송금 특검을 실시해서 6.15 계승 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참여정부는 임기 5개월을 남겨놓고 14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부상, 담대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서 극심한 청년 실업과 소득 격차 문제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교육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분야 추경은 총 1조 9천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
7,868억으로서 90%에 달합니다. 그 추경안의 핵심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교사 600명, 미임용 교사 500명 등 정규직 교사 3,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신규 채용 589명보다 5배나 많은 인원을 추경안을 통해 뽑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 채용 확대 방침은 공감하지만,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교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인데, 이렇게 신규 채용을 과다하게 늘려놓는다면 지난 누리과정과 같이 당장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결산 기준 17개 시도교육 지원 예산 56조 원 가운데 인건비가 62%인 35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과다 임용이 이루어지면 다음엔 적게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교원 수급 균형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가뜩이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원 채용의 문제는 정교한 수요 측정에 따른 완급 조절과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따질 것을 밝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지방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방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당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강원도 고성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